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19편 견당 매물사, 회역사, 그리고 해상왕국 청해진. 서기 836년 신라제 42대 흥덕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흥덕왕의 왕비였던 장화부인은 흥덕왕 즉위 원년에 사망하는데 장화부인과의 사랑이 워낙 깊었던 탓에 흥덕왕은 후비를 두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왕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이 세상을 떠나버린 셈이죠. 우리가 신라하대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는 버젓이 태자가 있었는데도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등 무차별적인 왕권 다툼이 일어난 형국이었는데, 하물며 왕자가 없이 임금이 사망했으니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을 것은 불문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흥덕왕이 돌아가셨으니 대소신료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허나 하루도 비워두어서는 아니 될 자리가 바로 임금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선대왕의 장사도 마쳤으니 새로운 임금의 즉위식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즉위식을 서두르기 이전에 새 임금으로 누구를 옹립해야 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라 하였소? 누구를 새 임금으로 옹립할 것인지를 의논하자 하였소? 아니, 돌아가신 흥덕대왕의 종제인 균정공이 엄연히 건재하시거늘 그분을 새로운 대왕으로 모시면 될 일이지 무엇을 의논하고 말고 한단 말이오.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군요. 돌아가신 헌정공의 아드님이신 재룡공도 임금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는 인물입니다. 뭐요? 삼촌을 밀어내고 조카를 왕위에 앉히자는 얘기요? 임금을 옹립하자고 했지 나이 많은 사람을 뽑자는 게 아니지 않소? 뭐라? 무력이라도 동원해서 왕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이야? 못할 것도 없지. 어찌 이러시오? 중차대한 국사를 논하는 자리요. 왕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되는 세력이 이렇듯 두 패로 나뉘게 됩니다. 김균정을 옹위하자는 쪽과 김재룡을 추종하는 세력이 그것인데요. 흥덕왕이 죽었을 당시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짜여 있었는지 목포대 강복룡 교수와 대구 가톨릭대 강종원 교수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기로 하죠. 김재룡의 아버지인 헌정, 김헌정과 김우징의 아버지인 균정은 친형제 사이예요. 그런데 이제 헌정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헌정의 아들인 재룡과 균정 사이에 어떤 그 왕위 계승의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헌정과 균정 형제가 흥덕왕대 주도권을 장악을 했고,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판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짜여져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김균정과 그의 아들 김우징을 중시로 한 세력이 왕권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재룡 그리고 김명으로 이어지는 이제 상대 세력이 존재한 걸로 보는데, 김재룡과 같은 경우는 그의 부인이 충공각간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명이 바로 이제 충공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한 매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쪽대로 이제 한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김균정과 김우징은 부자 관계로서 역시 한 그룹을 형성하면서 차기 왕위 계승을 노리는. 두 사람의 얘기를 종합해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죽은 흥덕왕에게는 두 명의 사촌 동생이 있었다. 김헌정과 김균정이 그들이다. 그런데 김헌정은 일찍 죽었다. 따라서 흥덕왕 생존 시부터 김균정이 유력한 차기 왕위 계승자로서 군림해왔고, 그의 아들 김우징도 시중을 2번이나 지내는 등 김균정, 김우징 부자의 권세가 막강했다. 그런데 막상 김균정이 왕위에 오르려 하자 죽은 김헌정의 아들인 김재룡도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나섰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일대 격전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혈통의 계보로만 본다면 이들보다 사망한 흥덕왕과 더 가까운 인물이 있었다. 흥덕왕에게는 사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김충공이라는 친동생도 있었다. 그 역시 일찍 죽었는데
그 김춘공의 아들이 바로 김명이다. 그런데 흥덕왕이 죽었을 때 어떤 연유에서인지 김명은 왕위계승 대상에서 비켜나고 김균정과 그의 조카인 김재룡의 대결로 압축이 됩니다. 죽은 흥덕왕을 기준으로 해서 촌수를 따져보자면 흥덕왕은 김명에게는 삼촌이고 김균정에게 흥덕왕은 사촌형이며 김재룡에게 흥덕왕은 오촌 당숙이 됩니다. 따라서 누가 김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해당 부분을 살펴볼까요? 흥덕왕이 사망했을 때 그의 종제 김균정과 종제의 아들 김재룡이 모두 임금이 되고자 하였다. 이때 시중 김명과 아찬 이홍, 아찬 배혼백 등은 김재룡을 지지하였고 아찬 우징은 김균정의 매부 예직 및 김양과 더불어 그의 아버지 김균정을 지지하였다.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과 매부 김예징 그리고 태정 무열왕계를 대표하는 김양이 김균정의 편이었고 김명과 이흥 등이 김재룡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명은 왜 김재룡을 지지했을까요? 김명의 친누이가 바로 김재룡의 처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은 매부인 김재룡 편을 들게 된 셈이죠. 어쨌든 양쪽 세력이 궁궐을 가운데 두고 치열한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경주 일대에서 양쪽 군사들이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궁궐에 도착하였다. 군사들은 도란으로 진입하라. 저들이 몰려오기 전에 골문을 닫아라. 이제부터 이분이 바로 우리 신라의 대왕마마시다. 대왕마마, 어서 적판궁 안으로 드시옵소서. 저들 도당은 소인이 군사를 지휘하여 막아낼 것이옵니다. 군사들은 들어라. 지금 곧 사방 궁궐문으로 달려가서 저들의 침입을 막아내도록 하라. 궁궐을 선점한 쪽은 삼촌인 김균정 세력이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편이 김양전에는 당시의 전투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당제 김균정과 당제의 아들 김재룡 간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이때 김양은 김균정의 아들인 아찬 김우진과 김균정의 매부인 김혜진과 함께 균정을 왕으로 세워 적판궁에 들어가서 군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그때 김재룡의 도당인 김명, 이홍 등이 적판궁을 포위하였다. 양은 군사들을 궁문에 배치하여 그들을 막으면서 말했다. 궁궐 밖을 향해 소리쳤다. 새로운 임금이 여기 계시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토록 흉악하게 거역할 수 있느냐? 이제라도 무기를 내려놓고 새 대왕마마의 어명에 복종하라. 알겠느냐? 장군, 놈들이 궐 안으로 활을 쏘고 있사옵니다. 알겠다. 우리도 활로써 저들을 물리칠 것이다. 군사들은 궐 밖의 도당들을 향하여 활을 쏘아라. 김양은 스스로 활을 당겨서 10여 명을 쏘아 죽였다. 그런데 내 다리에 화살이. 장군, 놈들이 쏜 화살이 장군의 다리를. 위험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김재룡의 부하 배헌백이 김양을 쏘았는데 다리를 적중시켰다. 이때 김균정이 나와서 말했다. 김양공의 충성심을 내 결코 잊지 않겠노라. 저쪽은 군사가 많고 우리는 군사가 적으니 어찌 저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 공은 물러나는 채 궁궐을 빠져나가서 후위를 도모하라. 김양은 하는 수 없이 포위를 뚫고 탈출하였다. 결국 김균정은 김재룡의 군사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부상을 입은 채 궁궐을 빠져나온 김양은 하늘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태양을 향하여 결심을 다진 다음 아무도 모르게 사냐에 숨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쳤던 것은 균정계 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왕궁을 점령하고 이제 왕이 옳은 걸 선포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재룡 세력이 훨씬 더 큰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왕궁을 포위하고 균정 세력을 압박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균정이 이 와중에서 피살당하고 왕위는 그의 이제 조카에 해당하는 재룡에게로 넘어가서 재룡이 이제 희광왕으로 즉위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김양은 이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신문왕의 즉위 과정에서 뛰어난 군사 지휘 능력을 발휘하여 결정적인 공을 세웁니다. 김양은 태종무열왕의 9세 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양 역시 왕족인데 어째서 본인이 왕위에 오를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왕권 다툼에 한쪽 편이나 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기는 그 이미 이제 김원청의 난의 결과 태종 모열왕계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이 왕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이미 이제 지난. 그래서 이제 원성왕계의 그 친족들이 워낙 강하게 포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을 따질 때 예전에 왕위를 계승했던 모열왕계가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이 존립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좀 약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원성왕의 핏줄로서 바로 직전에 왕위를 계승한 사람하고 누가 더 가까우냐. 그러니까 김양과 같은 태종 무열왕계는 김원창의 난 이후 그 세력이 급격히 퇴조해서 왕권에 도전할 형편이 못 되었고 원성왕계의 후손들이 왕권을 두고 친족들 간의 혈투를 벌일 때 어느 쪽 편을 들어서 힘을 보태는 그러니까 왕위 계승을 둘러싼 경쟁에서 종속 변수의 역할 정도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과인이 왕위에 올랐으니 관리에 의하여 백성들에 대한 사면령을 내릴 것이다. 사형죄를 범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죄수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니 그대로 집행하라. 어명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대왕마마. 돌아가신 과인의 선친을 익성대왕으로 추봉할 것이며 또한 어머니를 순성태후로 받들 것이다. 시중 김명을 상대 등으로 삼을 것이며 아찬 이홍을 시중으로 임명할 것이다. 희강왕의 치적을 굳이 삼국사에서 찾자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제수들을 사면한 것과 삼촌인 김균정과의 왕권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서 공을 세웠던 김명과 이흥에게 상대 등과 시증벼슬을 내린 것 말고는 달리 나타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희강왕과 왕권을 다투사 죽은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라본기에는 왕위 다툼 전투가 김재룡 편의 승리로 끝나고 그가 즉위하며 희광왕이 된 직후까지 김우징이 도성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아찬 김우징이 그의 아버지 김균정이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원망에 찬 말을 하고 다니자 김명과 이홍 등이 이를 불만스럽게 생각하였다. 자신의 아버지 김균정이 희강왕과 왕권을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또한 새로운 실세로 등장한 김명과 이흥의 눈밖에 났으니 김우징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겠죠. 김우징은 측근들과 함께 살아남을 방편을 찾아 나섭니다. 아니 되겠다. 도성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훗날을 기약하기는커녕 목숨 보존하기도 어렵게 되었어. 어서 떠나자. 나리, 온천하가 임금의 땅인데 무턱대고 도성을 떠나신들 어디에 몸을 숨길 수 있겠사옵니까? 말이 많구나. 일단 우리 편에 남은 군사를 수습해서 황산진구로 내려갈 것이다. 여기서 황산진구란 낙동강하고 지금의 지명으로 얘기하자면 경상남도 양산과 김해의 사이쯤에 되는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우징이 희강왕과 그 측근들의 보복을 피해서 바닷가로 달아났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우징이 처자를 데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자, 선수를 서쪽으로 돌리고 노를 저어라. 나으리, 서쪽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이 작은 배로는 큰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에까지 무사히 갈 수는 없사옵니다. 누가 당나라에 가자고 하였느냐? 당나라가 아니면 청해진으로 갈 것이다. 가서 장보고 대사에게 몸을 의탁한 다음에 기회를 엿볼 것이다. 하오나 청해진도 엄연히 조정과 왕실의 명을 받는 곳일진데 장보고 대사가 나리를 흔쾌히 받아들여 줄지도 모르거니와. 걱정할 것 없느니라. 자, 마침 뒷바람이 불어온다. 옷을 올려라! 사실 이 시기 왕권이 지극히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청해진이라는 독립적인 진을 설치하여 해상 활동을 하고 있던 장복으로서는 왕실 친족 간의 세력 다툼에 연루되어서 좋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우징은 화가 미칠까 두려워 처자와 함께 황산진구로 달아난 다음 배를 타고 가서 청해진 대사 궁복에게 의지하였다.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위기에 처해 피신하러 온 김우징을 장보고가 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6월에는 김균정의 매부인 아찬 김혜징이 아찬 김영순과 더불어 도망하여 우징에게로 왔다. 이제 장보고의 청해진은 희광왕과 혈투를 벌였던 김균정 세력의 망명지 비슷하게 돼버린 셈입니다. 이때쯤 되면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청해진을 개설한 지 9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당시 신라의 중앙조정에서는 청해진과 장보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청해진은 당나라의 매물사를 파견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회역사를 파견해가지고 동아시아 해상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제 그 확보해갔어요. 그러한 그 청해진의 경제력, 군사력은 한 나라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것이었거든요. 실제 왕위 계승 과정에서 그의 위력은 여실히 드러났고요. 장보고가 흥덕왕 3년인 서기 828년에 귀국하여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김우징이 장보고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피신해 온 때가 희광왕 2년인 서기 837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9년 동안에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은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물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우리의 역사 기록에는 장보고의 해상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장보고의 해상 활동의 상당 부분을 일본 승려 앤린의 입당 구법 순례 행기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의 기행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승화 5년 6월 13일 정오 무렵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배를 탔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 사흘간을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앤린이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 열도를 떠나 당나라로 행했던 때가 서기로 환산하면 838년이 됩니다. 장보고가 귀국하여 청해진을 설치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난 뒤가 되겠죠. 앤린의 일기 중에서 중국 산동반도 일원에서 장보고의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기 840년 2월 17일의 일기인데요. 이날 앤린은 청해진 대사 장보고에게 자신이 편지 한 통을 썼노라면서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본 승려 앤린이 당시 완도의 청해진에 머물고 있던 장보고에 썼다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전에 귀하를 직접 배운 적은 없으나 높으신 이름을 오래전에 들었기에 희망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만 갑니다. 봄이 한창이어서 날씨가 따사로운데 대사의 존체에 만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이 앤리는 대사의 어진 덕을 입었기에 삼가 우러러 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당나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발언하신 곳에 머물 수 있었던 데 대해서 감경한 마음을 달리 비교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날 때
죽전 지역의 관리인 태수가 편지 한 통을 주면서 대사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바다에 침몰하면서 모든 물자가 유실됐는데 그때 대사께 바칠 편지도 함께 파도에 떠내려갔습니다. 이로 인한 슬픔을 하루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심히 꾸짖지는 마시옵소서. 언제 배울지 기약할 수 없으나 다만 대사에 대한 생각만이 날로 어집니다. 삼가 글을 바쳐 안부를 여쭙니다. 일본국 구법승려 앤니 놀림, 청해진 장대사 휘하 근공. 일본 승려 앤닌의 편지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앤닌이 편지에서 대사께서 발언하신 곳에 머물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감격스럽다고 했는데, 이 말은 장보고가 산동반도의 적산에 제당 신라인을 위해서 지어놓았던 법화원이라는 사찰에 자신이 머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앤닌이 산동반도에서 제당 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법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이미 10년 전에 그곳을 떠나 신라의 청해진에 있는 장보고에게 왜 감사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강복룡 교수는 장보고가 청해진 대사로 있는 중에도 산동반도의 법화원을 원격 조정하고 있었고, 법화원 인근의 적산포를 청해진의 국제무역기지로 활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앤닌이 일본을 떠나 당나라로 향할 때 장보고가 중국에서 이미 신라로 귀국하여 청해진을 개설한 지 10년이나 지난 뒤인데도 일본의 관리가 앤닌에게 장보고에게 전해주라면서 추천서를 써주었다는 대목입니다. 장보고가 청해진으로 왔을 때, 와서 청해진 대사로 있을 때 앤닌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거든요. 앤닌이 중국으로 유학할 때 일본의 지방관 중에 한 사람이 그 앤닌에게 장보고에게 보여주는 추천서를 써줘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장보고는 청해진에 있는데 중국에 가는 사람에게 장보고에게 보여주는 그런 추천서를 써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만큼 장보고가 청해진에 있지만 중국에 있는 제당 신라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먹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앤닌 스님, 스님께서 내일 일본을 떠나 당나라로 가신다는 말을 듣고 작별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아니, 축전의 태수께서 공무에 바쁘실 텐데. 스님, 낯선 중국 땅에 가서 구법 활동을 하시려면 여러모로 애로가 많으실 것입니다. 해서 스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추천서 한 장을 써왔습니다. 추천서를 써오셨다고요? 중국의 어느 관리에게 전해주면 되겠습니까? 중국 관리가 아니고 신라 사람에게 쓴 추천서입니다. 예? 소승은 당나라에 가는데 신라인에게 추천서를 전하라고요? 예, 청해진 대사 장보고를 제가 좀 압니다. 아니, 장보고 대사는 지금 신라의 청해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대사께서는 모르시는 게 많으시군요. 당나라의 동해안에는 많은 신라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곳 신라인들의 맹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10년 전에 귀국해서 청해진을 개설한 장보고 대사입니다. 법화원이라는 절도 그가 지었고 지금도 장보고 휘하의 사람들이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해진의 중국 무역 거점이 그곳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장보고 대사는 신라의 청해진에 있지만 장보고 대사에게 보내는 추천서를 가지고 중국 동해안 지역에 가면 이 추천서만 보고도 나를 환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스님. 이제 앤닌의 일기에 수록된 편지의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앤닌에게 장보고를 수신으로 하는 추천서를 써주었던 그 일본 관리는 장보고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앤니는 입당 구법 순례행기의 서기 845년 9월 22일자 일기에서 적산 법화원에서 만난 신라의 환속승 이신혜가 장보고에 대해서 들려준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라인 환속승인 이신혜는 홍인 말년에 일본의 다자이후에 도착하여 8년 동안을 살았다. 수정궁이 축전에 태수로 있을 때 이신의 무리를 가엾게 여겼다. 이신의 무리는 천장원년에 장대사가 일본에 갔다가 신라로 돌아가는 배편으로 함께 돌아왔다. 규슈에 있었던 태제부, 즉 다자이후는 일본 정부의 대외 관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신라 환속승 이신의 일행을 가엾게 여겨서 돌봐준 사람이 바로 훗날 앤닌이 당나라로 갈 때 장보고를 수신인으로 한 추천서를 써주었던 그 관리입니다. 이신혜는 장대사가 천장원년에 일본에 갔다 돌아올 때 그 선편으로 함께 돌아왔다고 했는데 천장원년이면 서기 824년, 장보고가 신라로 귀국하기 4년 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보고는 당나라의 무령군 소장을 그만두고 전역한 이후로 신라로 귀국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 자신이 산동반도에서 일본을 왕래하면서 일본인들과 다양한 친분 관계를 맺었을 정도로 활발한 국제 무역 활동을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장보고가 청해진을 세워서 어떻게 활동했을까를 유추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청해진의 성격부터 규명을 해볼까요? 장군, 저기 저쪽에 수상한 배 2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해적선이 틀림없다.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추격하라. 예, 노를 더 힘껏 쳐라! 장군, 놈들이 달아나고 있사옵니다. 내가 정선을 명할 터이니 가까이 가도록 하라. 배를 멈춰라! 우리는 청해진의 군선이다. 멈추지 않으면 활을 쏠 것이다. 장군, 놈들이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도주하고 있사옵니다. 활을 쏘라! 장보고는 흥덕왕에게 청해진 개설을 요청하면서 해적 소탕을 그 목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해적을 무찌르는 것이 청해진 활동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진이기 때문에 군대가 이제 주둔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 군대를 뭘 위해서 활용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활용 방법은 첫째로는 해적 소탕한 데도 썼겠는데 해적 소탕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무역 활동을 의미해요. 무역 활동을 하면서 해적들을 소탕하죠. 해적을 소탕하면서 무역 활동을 하는. 그래서 그 청해진은 하나의 군사 기지이면서 하나의 무역 기지인.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것을 군산, 군대와 산업이 결합된 그런 기지다. 뭐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청해진의 진이 군사 진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에 군대가 주둔하였고 청해진 주둔자들의 조직이 군사 조직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나 오히려 해적을 무찌르는 군사 전투 활동보다는 국제 무역 활동에 더욱 치중했을 것이다. 강봉룡 교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금의 우리가 장보고를 기념하면서 장보고 장군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걸맞는 것인지 여부를 생각해 보기로 할까요? 완도군에서 높이가 무려 30m가 넘는 장보고 동상을 건립 중인데 애당초 조감도에는 머리에 투구를 쓴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봉룡 교수는 자신이 주장해서 그 조감도의 투구를 벗기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표준 영정에도 이 갑옷을 입은 그런 장보고의 상이 표준 영정으로 채택이 돼 있거든요. 완도에서도 이제 그 장보고 동상을 크게 세우는데 투구를 입고 갑옷을 입은 하나의 장군상을 이제 구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순신의 상이나 김유신 장군의 상이나 차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구와 갑옷을 벗기고 하나의 거상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동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가 냈죠. 그래서
많은 논란을 하다가 일단 투구만 벗기자 해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래도 갑옷은 좀 입히고 투구만 벗기자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바꿔 말하면 청해진이 단순히 해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사 활동만 한 게 아니라 국제 무역 활동을 병행했던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군산 복합제의 성격을 띠었으며 따라서 장보고 역시 군사를 지휘하는 장군이면서 탁월한 안목으로 국제 무역을 주도했던 대상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역 활동을 했는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서기 839년의 일기에 나타난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볼까요? 6월 27일 장보고 대사의 교관선 2척이 적산포에 도착했다고 한다. 6월 28일 당나라의 천자가 새로 즉위한 신라왕을 위문하기 위해 사신으로 보냈던 청주 병마사 오자진과 최부사 그리고 왕판관 등 30여 명이 절로 올라와서 함께 만나보았다. 밤이 되어 장보고가 매물사로 당나라에 파견한 최병마사가 절로 찾아와 위문했다. 앞에서 소개한 앤린의 일기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청해진 대사 장보고가 중국과 교역 활동을 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혹은 판매하기 위해서 매물사를 당나라에 파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매물사를 태우고 당나라를 왕래했던 배를 교관선이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앤린이 쓴 입당구법 순례행기의 기록을 보면은 당시 이제 장보고의 청해진으로부터 매물사, 그러니까 당나라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파견되는 그런 사절로서 매물사가 파견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거의 이 신라 조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무역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을 일본으로 이제 다시 이 중개 무역을 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이런 그 국제 무역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이미 이 청해진이 독자적인 어떤 이 세력권을 구축한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앤린의 일기문을 보면 청해진에서 매물사로 파견된 채운이라는 사람의 직함이 병마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물사는 이제 그 무역 선단을 이끄는 우두머리를 칭하는 직함이거든요. 그 매물사가 누가 왔느냐? 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근데 최운은 그러면 어떤 직함, 매물사라고 하는 직함으로 왔는데 그러면 청해진에서는 어떤 직함이냐? 청해진 병마사라고 하는 직함이에요. 청해진 병마사 최운이 매물사로 무역선 2척을 거느리고 왔다. 그래서 적산포에 입항을 합니다. 적산포는 이제 적산 법화원이 있는 인근에 있는 그런 항구인데 그때 앤린이 거기 법화원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청해진에서 장보고가 당나라에 파견한 매물사의 신분이 신라 조정의 병마사가 아니라 청해진 병마사였습니다. 병마사란 국가의 조직 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관직의 명칭인데 청해진 대사 장보고가 그 휘하에 병마사를 두고 있었다면 청해진은 신라 왕신이나 중앙조정의 통제 체제를 벗어난 말하자면 장보고의 소왕국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강복룡 교수가 자신의 저서 장보고에서 이 대목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청해진에 병마사라는 독자적인 관직 체계가 있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더구나 군사적인 냄새를 물씬 풍기는 관직이라는 점이 더욱 그러하다. 이는 곧 청해진이 반독립적인 군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병마사의 직을 가진 사람을 구매 사절단 격인 매물사로 파견했다는 점에서 장보고의 청해진이 군산 복합체의 종합 상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그래, 당나라로 떠날 준비는 다 마쳤느냐? 예, 대사. 당나라에서 구입할 물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예, 그 물목들을 모두 문서로 작성해 지참하였사옵니다. 거기에 구애를 받을 것은 없느니라. 병마사가 당나라 이곳저곳을 두루 살펴보고 필요한 물건이 있거든 스스로 판단하여 구입해오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사. 법화원의 우리 가족과 신라방의 백성들에게도 특별히 내 안부를 전해주도록 하라. 자, 떠나거라. 예, 대사. 청해진 병마사 최훈, 당나라로 가서 대사의 명을 이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배를 띄우고 돛을 올려라! 청해진 병마사가 이끄는 교관선의 선단이 완도를 떠나 서해 바다로 나아갑니다. 당나라 동해안의 산동반도에 도착한 일행은 우선 적산의 법화원부터 들릅니다. 앞에서 앤닌의 일기 내용을 소개했듯이 청해진에서 파견된 견당매물사가 당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장보고가 재당 시절에 창건한 법화원부터 찾아가는 것이 당나라 방문의 첫 일정이었던 것이죠. 매물사 최훈은 거기에서 장보고를 대신하여 법화원을 관리하고 있던 장영을 만납니다. 그동안 잘 있었어. 아니, 이 청해진 병마사 나리가 아니오. 어서 오시오. 청해진 장대사께서는 어찌 지내시오? 장보고 대사께서는 평안하십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그동안 이곳 법화원과 신라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청해진에서 이곳 적산포까지 먼 바닷길을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신 부처님의 은공에 감사하는 의례를 갖추는 것이 먼저겠지요. 참 그렇시오.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럼 법당으로 드시지요. 신라에서 당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적산의 법화원에 들려서 무사 항해에 감사하는 불공을 올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불공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본 승려 앤니는 법화원에서 신라인들이 불경을 암송하는 송경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종이 울리고 대중들이 자리를 잡으면 아랫자리에 한 승려가 일어나 북을 치면서 만물의 일체를 공경하고 상주 삼복께 경례하라 하고 읊조린다. 이때 한 승려가 열애묘 색신 등 두 행의 범패를 읊는데 그 음이 대체로 당나라의 것과 같다. 대중들은 마하반야의 제목을 몇십 번 읊조린다. 송경을 마치고 나면 법화원에서 먼 바닷길을 안전하게 항해하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불공을 드린 매물사는 얼마 동안 법화원에 머물면서 그곳 신라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볼일을 본 다음 배를 타고 중국의 연안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갔다 오냐면 양주까지 갔다가 다시 법화원으로 돌아와요. 적산포로.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리냐? 쭉 갔다가 돌아오는데 7개월 보름이 걸려요. 7개월 보름 동안 하여튼 무역 활동을 쭉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항구를 쭉 들리는데 그 항구마다 제당 신라인들이 살았는데 제당 신라인들이 미리 확보해 놓은 물건들을 배에다 실었겠죠. 그리고 싣고 온 물건들을 그 사람들에게 대주는 역할을 했겠죠. 7개월 보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법화원에 들려서 예를 취하고 거기에 관계 사람들을 만나고 적산포에서 다시 떠나요. 강복룡 교수가 얘기하는 청해진 견당 매물사의 중국에서의 행로는 앤닌의 입당구법 순례행기의 기록을 분석하고 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사, 소인 병마사 최훈, 당나라에 가서 매물사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그래, 수고하였다. 법화원이나 그곳 신라방에는 별일 없었느냐? 예, 대사의 보살핌으로 두루 평안하다 하였사옵니다. 그래. 하면 어떤 물건을 어디에 팔고 또 어떠한 물목을 구입했는지 세세히 고해보도록 하라. 예. 청해진 매물사가 구입해온 물건 중에는 멀리 이슬람 상인들이 중국으로 들어와 판매하던 물건들까지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당나라에서 가져온 그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그중 일부를 신라에서 소비하고 또한 신라의 물건 일부를 보태서 다시 배에다 싣습니다. 대사, 출발 준비를 완료하였사옵니다. 알겠느니라.
그곳에 가거든 정해진 회역사로의 본문을 잊지 말고 의젓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예, 대사.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당나라에서 구입해온 물건을 다시 꾸려 싣고서 어디에 다녀오겠다는 얘기일까요? 청해진에서 떠난 배가 이번에는 동쪽으로 선수를 돌려 항해합니다. 일본 열도로 향하는 것이죠. 당나라의 물건을 구입하러 파견하는 사신을 매물사라 했다면 그 물품을 싣고 일본에 팔러가는 청해진의 사신을 해역사라고 했습니다. 당나라 물건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도, 아라비아, 이슬람 세계의 그런 문물들이 중국의 남방의 그 항구에 집산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물건들을 전부 해가지고 돌아와서 신라에 이제 팔고 일본은 다시 무역선을 띄워서 일본에 이제 그 보내는데 그 일본에 보내는 무역선의 우두머리가 회역사예요. 그 회역사가 그런 그 무역선을 이끌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데 당시에 청해진 해역사가 가져간 물건은 일본의 왕족이나 귀족들 사이에 그 수요가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신분에 따라서 가령 금으로 만든 물건은 일부 상층부의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장보고가 파견한 해역사 선단의 물건은 누구나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다투어 진귀한 물품을 서로 사려고 하는 바람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듣지도 못했던 신제품들, 유리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그것을 사가지고 쓰는 서민들이 생기니까 쓰는 물건에 따라서 규정된 신분제가 문란이 일어나는 하나의 사회 문제로까지 그 비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물건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막 치솟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 사는 사람과 장보고 선단을 연결시켜주는 미리 그 주문서를 내라. 일본의 경우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던 비단을 장보고 선단에 미리 선불로 내면서 어떤 물품을 주문을 하면 장보고 선단의 해역사가 그 비단을 받아와서 당나라로 건너가 금은 보화 등의 물품을 구입해다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장보고는 남해 바다와 서해 바다의 제해권을 틀어주고서 당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삼강 무역을 해서 이윤을 남겼던 것이죠. 당시 일본 사람들이 장보고를 얼마나 우러러 보았는지는 속 일본 후기 등 일본 사사에 나타나는 장보고의 이름자에서도 나타납니다. 장보고라는 이름을 한자로 표기함에 있어서 중국 사사나 삼국사기 등 우리 사서에는 보호하다 할 때 쓰는 지킬 보자에다 언덕 고자를 쓰는 데 반하여 일본의 모든 사서에서는 보배 보자에다 높을 고자를 쓰고 있습니다. 장보고를 보배롭고 높은 존재로 인식했던 것이 이름의 글자 표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강봉룡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청해진 해역사가 일본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속 일본 후기에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장보고의 고향 친구이자 후배로서 함께 당나라에 건너가서 무령군 소장이 되었던 정년이라는 사람이 그 후에 어찌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서에는 두목이라는 사람이 쓴 장보고 정년전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보고는 본국에서 부귀를 누리고 있으나 정년은 이곳 연수에서 떠돌이 신세로 궁색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술주 풍원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였다. 이제 나도 이런 떠돌이 생활에 지쳐버렸어. 신라로 돌아가서 장보고 형님한테서 걸식이라도 해야 할까 보. 천하의 정년이 장보고를 찾아가서 걸식을 하겠다. 별 수 없지 않소. 하지만
정녕 당신이 예전에 장보고를 배반했던 일은 어떻게 하려고? 장보고는 그 일로 원한에 사무쳐 있을 텐데 당신이 나타나면 살려둘 것 같소? 까짓것. 이곳 당나라 땅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느니 고향에 돌아가서 장보고와 통쾌하게 싸우다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소? 그렇게 결심이 섰다면 그리 하시오. 정년은 드디어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이렇게 해서 정년은 배를 타고 청해진이 있는 고향을 향해 출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보고가 일찌감치 몸담고 있던 무령군을 떠나서 산동반도 일대에서 무역에 종사했고 드디어 거상으로 성공해서 법화원을 짓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신라로 귀국했다는 얘기는 이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장보고가 군복을 벗고도 정년은 계속 군대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도의 평로군을 혁파하는 데 크게 공을 세워서 무령군 소장으로 승진하는 등 잘 나가던 그가 어찌하여 끼니를 걱정하는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강복룡, 강종원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절도사의 난이 진압이 어느 정도 되면서 이제 군대가 많이 필요 없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감군을 해야 되거든요. 군대 구조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차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외국인이겠죠. 그래서 정년은 구조조정을 당한 거예요. 당해서 실업자가 되고 자기 한 몸 추스를 수 없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장보고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해서 옛날 자기 군대 동료였던 풍원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조조정 당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장보고는 일찍 나와가지고 상업활동, 특히 이제 동아시아 무역 활동에 이제 관여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신라 돌아가서 청해진을 개설하고 굉장히 큰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해 있었던 상황인데, 이 정년은 군사적인 어떤 능력은 장보고보다 더 앞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후발주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이미 장보고가 장악하고 있었던 무역 네트워크에 자기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처지에 있다가 결국 이제 장보고를 찾아가서 자기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정년이 장보고에게 무엇을 어떻게 배반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풍원규라는 당나라 사람이 장보고가 당신을 죽일지도 모르니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라면 아마 둘 사이에 큰 사건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정년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청해진의 장보고를 찾아갑니다. 정년이 큰 결심을 하고 청해진의 장보고를 찾아갔던 바로 그 시기에 신라 조정에서는 또 한 번의 피비린내 나는 왕권 다툼이 벌어집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대왕마마! 지금 궐 밖에서 나는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고하라. 대왕마마, 황송하오나 반란의 무리들이 군사를 움직여 이곳 궁궐을 향해 내딛고 있사옵니다. 뭐하라? 과인을 배반하고 모반을 일으킨 자들이 군사를 몰고 궁궐을 포함하겠다며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그렇다면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저들을 막을 자가 없다는 말이냐? 상대등, 그렇지, 상대등 김명을 불러오너라. 대왕마마, 상대등은 지금 여기 없사옵니다. 상대등이 없다니? 그렇다면 시중은 어디 갔느냐? 시중 이홍을 당장 어전으로 들라 이르라. 대왕마마,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시중을 불러오라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냐? 대왕마마, 모반을 꾀한 자들이. 모반을 꾀한 자들이 누구더냐? 상대등 김명과 시중 이홍이옵니다. 뭐라? 3년 전에 김균정 일파를 물리치고 과인을 임금으로 옹립했던 그 김명과 이홍이 정녕 과인을 배반하고 반란군을 몰고서 지금 궁궐로 오고 있다는 말이냐? 김명은 내 처남이니라. 그럴 리가 없다. 대왕마마,
저들이 이미 고란으로 들어왔사옵니다. 피하시옵소서. 이제 와서 어디로 피한단 말이냐? 너는 누구냐? 아니 그대는 상가득이 아닌가? 대왕께서는 이제 그만 옥죄를 내려와야겠소. 이복의 상대들, 그대는 내 처남이 아닌가? 이게 무슨 무엄한 짓이오? 그 칼을 거두고 썩 물러나시오. 나는 대왕께 볼 일이 있어서 왔느니라. 너희들은 그만 물러가거라. 어림없는 소리 마시오. 뭐라? 저 사람 왜 이러는 게야? 삼국사기는 희강왕의 죽음과 관련된 대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상대등 김명과 시중 이홍 등은 군사를 일으켜 난리를 꾸며 왕의 좌우를 살해하였다. 그러자 왕은 능히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내 궁중에서 목을 메어 죽었다. 소산에 장사 지내고 시호를 희강이라 하였다. 이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임금의 시호를 기쁠 희자에 편안할 강자를 써서 희강이라고 지어서 그 이영전에 바쳤다니 짓궂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희강왕의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은 결국 장복으로 하여금 정쟁에 휘말리게 합니다.